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적정 임금과 물량 배정 등 기존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이의 결론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의 파장을 향후 검찰 조사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심 재판, 그리고 금융위의 삼성물산 감리 여부 등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원래 주요 뉴스입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반대 속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을 오늘도 벌였습니다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일단 오늘 타협에 실패한 거군요. 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어제부터 광주형 일자리 최종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오늘을 넘겨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협상 기간을 더 늘린다. 그러면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데드라인, 즉 오늘을 이미 넘긴 셈이어서 협상 자체의 무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협상 시간을 더 갖는다고 해도 현대차와 광주시간,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좁히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노조의 총파업 등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차도 선뜻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투자유치협상단장인 이병훈 광주시 부시장은 18일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제약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날과 비교해 5%나 상승하며 최근 부동산 대책 이후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전주 스마트 플러스 오피스텔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주 한옥마을과 국제영화제 거리, 그리고 전주시청이 도보 5분 이내로 문화재 거리 관공서와 함께 있는 이른바 투자 트리플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반경 6km 안에 5개 산업단지와 기업체들이 밀집돼 있어서 배후 수요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오피스텔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대고요. 선진형 임대 서비스를 도입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임대 관리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Very beautiful and the people are very friendly. I've had very good food here and it is very nice. We've enjoyed it very much. 전주 is very nice. 지금까지 전주 스마트 플러스 오피스텔 홍보관에서 전해드린 부동산 칼럼이었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오늘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습니다. 적정 임금과 물량 배정 등 기존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1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선이의 결론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의 파장을 향후 검찰 조사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3심 재판, 그리고 금융위의 삼성물산 감리 여부 등으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원래 주요 뉴스입니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반대 속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을 오늘도 벌였습니다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일단 오늘 타협에 실패한 거군요. 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어제부터 광주형 일자리 최종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국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가 백지화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광주시는 데드라인으로 정했던 오늘을 넘겨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협상 기간을 더 늘린다. 그러면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데드라인, 즉 오늘을 이미 넘긴 셈이어서 협상 자체의 무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협상 시간을 더 갖는다고 해도 현대차와 광주시간, 적정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지속 가능성 등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도 좁히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에 노조의 총파업 등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차도 선뜻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투자유치협상단장인 이병훈 광주시 부시장은 18일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하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요. 오늘 시장에서의 반응은 엇갈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움직임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는데 실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제약바이오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날과 비교해 5%나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신라젠과 바이오메드 등 다른 바이오주도 역시 전날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삼성바이오의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 주식은 장 초반 4% 가까이 하락한 9만 원대까지 떨어져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입니다. 증선이의 검찰 고발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겠습니다만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상장 실질 심사를 착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가 상장 폐지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는데요. 필요하면 15일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엔 20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되고 위원회는 7일 안으로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부터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 거래 정지 기간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갈까요? 네, 개선기간 부여라고 결정이 되면 최장 1년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지난 2015년 수조 원대 분식회계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도 1년 3개월이나 거래가 정지됐었지만 상장 폐지는 되지 않았는데요. 시가총액 22조 원인 삼성바이오의 계속기업 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권의 최근 가파른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마이너스 0.02%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가 낙폭을 키웠고 동작구와 서대문구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올해 초만 해도 일주일 만에 1% 가까이 올랐지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시작됐고 이에 따른 급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1평짜리는 18억 한 초반대까지도 거래가 됐었지만은 호가가 매주 1억 5천까지도 떨어져서 내놓고 있지만 거래는 전혀 안 되고 급매가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연락을 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죠 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9.13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빠지고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까지 겹치면서 강남이 주도하는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수요보다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할수록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하락기 때는 불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 압박과 경기 침체까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 아파트 값도 낙폭을 키우면서 이번 주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도 0.02% 떨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떨어진 건 올해 8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1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코픽스는 잔액 기준으로 1.93%여서 전달보다 0.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가게나 기업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예금은행의 요구불 예금 회전율이 16.4회로 지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 맥주와 초콜릿의 통관 가격은 내려갔는데 소비자 가격은 오르거나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유럽산 맥주의 경우 저가 제품은 가격이 떨어졌지만 고가 제품은 오히려 FTA 타결 전보다 리터당 100원 넘게 올랐고 초콜릿은 수입 가격보다 최대 7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았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열흘을 맞아서 기름값 하락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후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66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10월의 마지막 평균보다 124원이 떨어졌습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82원 떨어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숙박 상품을 구입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상품 가격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소셜 커머스 업체 티몬이 이렇게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소비자들한테 물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 A씨는 티몬을 통해 제주도 펜션 상품을 구매한 뒤 취소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12만 원짜리 상품엔 무려 7만 6천 원이, 32만 원을 주고 산 상품엔 5만 원이 취소 수수료로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구매 후 이틀 만에 취소했고 숙박일까지는 일주일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취소 수수료가 부당하다며 티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서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취소 수수료를 A씨에게 돌려주는 등 위반 행위를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펜션에서 정하는 건데 앞으로 협조 요청을 계속 하겠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을 유심히 살피고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선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인 G스타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도 모바일 게임이 강세라고 합니다. 정윤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G스타 전 시장에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설치돼 있습니다. 과거 컴퓨터의 자리를 스마트폰이 차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올해 G스타는 모바일 게임 전시가 줄을 이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즐겨 해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넷마블은 올해 G스타에도 내종의 제작 MMORPG, 모바일 MMORPG 중심으로 출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앞으로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주요 게임사들은 과거에 히트쳤던 PC게임을 모바일용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검증된 IP를 유저분들이 좀 더 가깝게 즐기실 수 있도록 모바일로 개발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새롭게 개발하는 시작보다 조금 더 저희도 리스크를 줄이고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니아층이 탄탄했던 2000년대 게임의 부활은 30대와 40대 게이머들의 향수를 자극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는데 모바일로 나오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초등학교 때 했던 크레이지 아케이드가 이제 10년 뒤에 지나서 이제 모바일로 나와서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저희 조카들한테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어서 사실 기분이 좋고요. 전시회에서 공개된 다수의 게임은 내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작 가뭄이었던 게임 업계가 G스타를 기점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SK하이닉스가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 공식 규격을 적용한 차세대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에 개발한 DDR5 D램이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비량은 30% 낮고 성능은 1.6배 상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최단기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2위 기록인 549억 달러였는데 지난달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1년 전 비해 6% 증가한 5,053억 달러를 기록해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저희 오늘 첫 소식은 서울 아파트값 얘기, 그다음에 분양원가의 공개 얘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입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숭실사이버대 김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1년 2개월 만에 서울의 집값이,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집값이 그렇죠.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석은 서울의 아파트값이 이제 본격적인 하락세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뭐 서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 9월 첫째 주 이후에 아마 6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9.13 대책의 효과가 이제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급격하게 너무 급등했어요, 가격이. 그래서 어떤 피로감도 누적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급매물이 이렇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하락세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고 연속해서 또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강남은 이제 그동안의 집값 상승을 사실 견인했던 지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대장주와 같은 그렇죠. 건데 여기가 이제 일단 주춤하게 되면 다른 지역도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을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왜 그 풍선 효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왜 강남이 너무 많이 급하게 오르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마용성, 그러니까 마포, 용산 이쪽으로 또 좀 분위기 확산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노원, 뭐 성북 이렇게 그동안에 안 오르던데 또 오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오늘 그 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강남 4구, 동작구, 서대문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평균값은 마이너스라고 해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서울 전체로 뭐 다 확산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물론 이제 뭐 자치구별로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폭 상승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예를 든다면 뭐 가령 그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거든요. 또 이제 경전철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이제 강북 지역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은평 등의 서부권 중심으로 하면 이제 뭐 GTX A 노선이 지연된다라든지 또 그동안에 이제 가격도 너무 급등했고 이래서 이런 쪽에는 이제 보합 내지 하락세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자치구 전체로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의 집값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세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전에 2009년도인가요? 8, 9년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서울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적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직전에 장기적으로. 이번에도 그때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9.13 대책도 보게 되면 이제 수요 억제책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좀 양질의 주택도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공급 정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워낙에 그 강도가 높은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이 여전히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대출 규제
이런 거는 상당히 고강도 대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한 가격 진정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또 이제 서울 전역으로 아까 같이 풍선 효과 등등에 의해서라도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가격이 상당히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로 누적감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뭐 3기 신도시 이제 건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의한 어떤 주택 공급이 서울의 수급에 과연 큰 영향을 줄 거냐?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역시 서울은 수급의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 추세는 이어지지만은 이게 상당히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그때랑 다른 거는 결국 공급 문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분양 원가 공개 얘기로 좀 주제를 조금 넘겨 볼게요. 그 전에는 21개를 공개하던 걸 이제는 내년부터는 61개로 3배 정도 확대를 하겠다. 사실은 분양 원가 그 61개를 뭐 세세히 뭐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거는 아파트 분양 원가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이게 알 수 있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 실제 진짜 건설사들의 분양 원가가 100이라고 치면 원가 공개를 이렇게 61개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냐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뭐 62개 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개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이 이제 공개가 되고 또 소비자들의 이른바 이제 알 권리도 충족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종전에는 사실은 이제 뭐 건축비 이러면은 이제 몇 개 항목으로 그냥 뭐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공정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같이 진짜 100으로 본다고 한다면 약 그 90% 정도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90%까지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설사에서 실제 보면은 발주를 할 때도요. 거의 우리가 이번에 공개 앞으로 이제 하는 62개 항목에 달하는 내용을 거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춰 본다라고 한다면 발주에 관한 어떤 그 비용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죠. 그러면은 61개 정도만 가도 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까지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물론 아직은 이제 공공택지 사실 민간택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이제 공공택지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실제로 이제 교수님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정부 생각이야 그렇지만. 저도 뭐 일단은 좀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공시 항목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조금 더 실효성을 가질 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택지에 짓는 이와 같은 그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공개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민간 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당연히 요구하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좀 어떤 아파트값 분양가를 고분양가로 책정해가지고 분양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사실상 좀 힘들어지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분양 이와 같은 원가를 확대 공개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 하는 의지를 이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지만 어느 정도는 좀 그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도 결국은 분양가가 너무 치솟는 거를 막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인 효과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틀 속에서 안에서 분양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이제 분양가를 낮추는 저기는 어차피 상한가가 제시가 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 차이이지 낱낱이 분양가가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되면 다른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 등을 비교 검증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니네들 이렇게 원가가 있는데 이렇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또 그거라면서요. 그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이 되고 하면은 입주자들이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입주자들이 수시로 그 건설 과정도 이렇게 막
뭐 자꾸 이제 가서 참관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자꾸 뭐 이렇게 물어보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예전처럼 그냥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그냥 대충 후려쳐가지고 이렇게 분양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되는 거 이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항목이 더 확대돼서 공개가 되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또 한번 네,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이제는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예전보다 분양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이 영어 못 해먹겠다. 뭐 일단 뭐 평소에 1년에 뭐 100채 정도 분양을 했다 그러면 올해는 에이 그냥 한 50채만 해야 되겠다. 혹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공급의 축소 영향 같은 거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그 건설사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가 공개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요. 구조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이 이거 뭐 많이 안 났는데 이거 아파트 이렇게 건설해가지고 굳이 판매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 지금과 같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정보가 웬만하면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냐면 공급이 대폭 축소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품질을 경쟁하고 맞아요. 더 좋은 걸 왜냐하면 더 좋은 마감재를 쓰고서 원가를 더 높이면은 그거는 소비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걸 안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우리 회사 제품을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혹시 뭐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사들이 그것 때문에 굳이 분양 물량을 줄이거나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단지 이제 분양가 공개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거고 또 요즘 주택 경기가 이제 조금 맞습니다. 이딴 규제로 인해서 예.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우려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 이제 뭐 열흘 가까이 돼 가고 있죠. 실제 기름값이 좀 얼마나 떨어졌는지 효과도 좀 알아보고요.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유가가 좀 갑자기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전망 또 우리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유류세 인하 일주일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아직은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기름값을 공개한 그렇게 내건 그런 주유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왜 그런가요? 전국적으로 지금 수송용 석유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지난 11월 6일자로 인하됐고요. 예. 유류세 인하로 리터당 가격 인하 요인이 휘발유가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570원으로 그렇게 조사돼서 유류세 인하 하루 전날인 11월 5일 가격인 1,690원에 비해서는 120원 정도 인하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그 조사가 좀 잘못됐나 보네요.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평균 가격은 유류세 인하분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유류세 인하분은 가격에 거의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 이전에 이미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인하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가격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유류세 인하 전 가격과 비교했을 때 유류세 인하된 만큼만 좀 반영이 된 거고 국제유가 인하분은 반영이 안 된 거다. 그렇습니다. 지금 혼재해서 유류세 인하분과 국제유가 하락분이 혼재해서
가격이 인하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분해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국제유가 그 인하분 만큼 기름값이 더 내려가려면 뭐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리터당 얼마 정도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시차를 두고서 국제유가 하락분과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이 되는데요. 대략 그 2주일 내지 3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런데 국제유가가 10월 초순 이후에 배럴당 $20 정도 하락했고요. 유류세 인하가 10월 6일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휘발유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3주 이내에 리터당 140원 정도의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보다도 기름값이 그 정도 더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부담을 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던데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조사하는 기관이 한국석유공사이고 석유공사의 조사 자료가 지금 페트로넷 또는 오피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나온 거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제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좀 챙기겠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궁금한 게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다시 올라가거나 혹시 이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좀 또 하게 돼서요. 이 유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계 석유 수요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원유의 공급은 미국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이 러시아와 합의해서 추가로 감산만 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유가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지금 오펙이라든가 사우디가 감산하려고 그러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결사적으로 반대하던데 그러면 이 오펙 산유국들의 이 감산은 좀 어렵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그 총회가 다음 달 12월 6일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합의만 잘 된다면은 감산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과 내년도 유가는 12월 6일에 열리는 오펙 총회의 그 결과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12월 6일 날 만약에 사우디나 러시아가 손을 맞잡고 감산하자, 그래 합의가 되고 그래서 오펙 회원국들이 감산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의 어쨌든 급락세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릴 테고 그러면 다시 뭐 급등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급등 가능성은 없고요. 만약에 감산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막는 정도이기 때문에 유가 설사 감산 합의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급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뭐 설사 감산에 들어간다 해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이러다 기름값 또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추가 인하분이 없다는 정도이지 그렇죠. 다시 급등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쉬운 편안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달석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제 저희도 뭐 전해드렸습니다만 증선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결론을 냈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이후 후폭풍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식시장에서는 바이오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면서 반등을 한 반면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파장은 또 간단치 않은 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일단 검찰 고발 조치가 된 것도 그렇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이 3심, 즉 대법원 이 3심 재판도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여부도 상당히 더 중요한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라고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신업 변호사님 모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검찰 고발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뭐 당연히 검찰 고발 조치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검찰로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네, 증거선물위원회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검찰에 고발이 되면 아직은 접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배당을 합니다. 먼저 배당을 해가지고 어디에 수사할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련 수사를 특수 2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이 관련 수사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많이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아닌 남부지검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난 7월 달에 참여연대가 고발하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여연대에서 이미 7월 달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이거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고발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임원, 이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했죠. 그것이 특수 2부에 배당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고발도 같이 병합을 해서 특수 2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는 금융위에서 그게 뭐 증선에서 고발 조치된 거는 보통 서울 남부지검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미 배당이 돼 있으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결국 그게 검찰에 넘어가서 수사가 어디에 집중될 거냐 포인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과연 고의로 일부러 말이죠 분식회계를 했느냐? 그것이 이제 쟁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뭐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 회계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것이고.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했다고. 그렇죠. 국제 회계 기준에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증선위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고 고의로 회사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의 분식 여부. 그렇죠. 그리고요? 고의 분식 여부와 관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 과연 이제 여기서 또 계속해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감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사가 돼야 될 것이고 물론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수사를 다시 할 가능성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쩌면 여기에서 수사를 해서 대법원에 뭐 참고 자료라도 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검찰의 고발 조치가 되면 특수 2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을 할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본시장법하고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이 뭐냐면은 회사의 임원이라든지 회사의 이런 어떤 관계자들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이제 여기에 저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시를 했느냐 아니냐 그 여부가 되는 거죠? 지시를 했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뭐 관계가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이게 문제가 되면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소환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까지 관계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밑에 임원들이 먼저 관계자들 직접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먼저 수사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감사의 관련법 위반 혐의라고 그러면은 해당 회사,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물산이라든가 관련 회사들의 임원들까지는 일단 기본 소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갈 수는 있다는 얘기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람들한테 지시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기는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겠군요. 일단은 좀 떨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일단 고의 분식 여부,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관련된 산출이 정확했느냐. 보겠죠, 거기까지는. 그다음에 임원들 불러서 지시를 했느냐 여부, 그거를 이제 알아본다는 말씀이 됐겠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언제지 정확하게는 뭐 나오지 않았으면 내년 초가 될 거라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3심 재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증선의 결론 내용을 보면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냈던 결론,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것과 좀 배치가 되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좀 나와서요. 그래서 뭔가 재판에 영향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그걸 좀 뭐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2심에서 말이죠. 경영권 승계 작업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 것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고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내용이 뭐냐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의 가치를 장부가로는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계 기준을 바꿔가지고 한 4억 8천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당시에 제일물산의 어떤 그 제일모직의 제일모직이죠. 예,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그래서? 제일모직을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있어서의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하게 했다고 하는 경영권 승계. 그게 이제 고위분식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든 2심 재판에서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봤는데 예. 이 증선위에서는 지금 고위 회계, 분식 회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본인 거니까 약간은 이제 관계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행정부의 판단이고요. 그 고등법원에서 했던 2심 판단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에 가면 말이죠. 법률심만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대법원에 올라가면 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2심에서 재판을 잘했냐 못했냐만 가지고 판단하지.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럼 예를 들면은 이번에 증선위에서 결론이 이를테면 지난번 1차 7월 달 증선위 때 나온 거랑 달리 고의분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게 내부 문건들이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도 대법원에서는 그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때까지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대법원은 판단할 뿐이지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대법원이 그냥 그 말씀하신 대로 2심 판결 내용만 가지고 3심을 내리거나 아니 근데 왜 보통 이렇게 잘못되면 파기환송하고 하는 것도 그런 거 이제 뭐 이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뭐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리 오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지어서 사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증선위의 판단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증거들을 제출을 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들여다봐서 저 3심할 때 검찰이 또 자료를 추가해서 낼 수는 있다. 참고 자료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걸 들여다보고 만약에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2심이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파기환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참고 자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 그러니까 판결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냥 20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참고 삼은 거를 뭐 판단을 해서 파기환송할 수 있겠다. 그렇게 두 가지로 대법원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참고 자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재판 결과를 미리 예상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청기누설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전자와 후자 중에 혹시 뭐 여지가 뭐 어떻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원래는 말이죠. 지금 이 증선위의 어떤 뭐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이 삼성 경영권 승계라든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1심이랑 2심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렇죠. 1심과 2심이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이 대법원에서 가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어떤 증거는 없었고 그런 어떤 분명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것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증거 판단을 좀 더 확실하게 한다면 파기환송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2심 재판부가 이제 바뀌는 거죠, 완전히 파기환송 된다고. 그렇죠. 다른 재판부로 가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부회장의 3심 재판 얘기를 이 정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바 측은 앞서 잠깐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소송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고의로 회계분식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증선위의 결정과 이 삼바 측의 이 입장이 너무 달라서요. 같은 팩트를 가지고요. 그렇죠. 아까 근데 잘 말씀하셨는데 삼바 측에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선위에서는 고의로 회계 기준을 변경해가지고 부풀렸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과징금을 80억을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뭐 검찰이 고발하고 대표 이런 어떤 해임, 대표를 해임 권고를 하겠다 권고하고요.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어떤 증선이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에 가서 한번 다퉈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바 측의 입장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증선의 결론 내용 나온 걸 보면은 뭐 웬만한 사람들이 봐서도 저 그 갑자기 종속회사에서 관계에서 에피스가 바뀐 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못했고 또 하나 변수가 증선이 그 뒤에 나온 취재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은 이번에 그 내부 문건 2건인가 3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증선 위원들이 삼성바이오 측 참석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 문건이 사실 이번에 스모킹 건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내부 문건이 뭐냐면 2015년 9월에 말이죠. 이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그 미래전략실에 전달한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회계 기준을 변경해야 된다. 네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그 바이오젠 합작회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콜옵션, 주식매수 청권이라고 그러죠. 이걸 행사하게 되면은 자본 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어떤 문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서 회계 기준을 의도적으로 바꿨다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나옴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불리해졌던 거거든요. 삼바 측이 말이죠. 그러면은 네. 행정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부 문건을 공식적인 증거 자료로 인정을 하면 증선의 결론이 행정법원에 가서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이 문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예, 국제회계 기준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단독회사냐, 단독지배냐, 공동지배냐, 그래가지고 종속회사냐 아니면 관계회사냐 그게 핵심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기준에 따라서 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나왔던 이 문건, 내부 문건 이거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물산 감리 문제를 가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감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요. 회계의 적정성 판단이죠. 그러면은 재무제표라든지 뭐. 그렇죠. 그럼 삼성물산 그러니까 최종구 위원장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응답을 했던 거는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네. 대해서 응답을 예, 예. 했던 거는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겠다. 그렇죠. 라는 재무제표나 연결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인데 그 삼성물산이라는 건 통합 삼성물산 아닙니까? 그렇죠. 2015년도에 제일모직과 맞습니다. 삼성을 합병을 했던. 예, 예. 그러면 지금 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가 분식됐다라는 게 증선이의 결론이라면 당연히 그 모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감리하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이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부풀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이제 하나씩 들여다봐가지고 이 통합 삼성물산이 제대로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적정성 심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 회사가 합병해서 만들어진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합병해서 만들어질 때 그 주식 가치를 새로 산정을 할 때 그 회계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되면. 그렇게 이제 얘기가 한쪽에서 있는 그러면 이 거죠. 합병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는 어쨌든 저 법원에서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다시 한번 들여다 본다면 그때는 이게 고의분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이 고의분식이 돼가지고 지금 원래 장부가는 3천억 정도인데 예. 4조 8천억 정도로 지금 받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라갔고 당연히 올라갔죠. 제일모직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물산하고 합병 비율이 완전히 3분의 1, 왜곡돼버렸죠. 예, 3분의 1로 말이죠. 예. 원래는 사실은 삼성물산이 더 높다는 얘기도 높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일모직이 3, 삼성물산이 1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라면은 사실은 소송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당시에 삼성물산 그렇죠. 주주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지금 삼성물산에 투자했던 외국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은 뭐 열려 있죠. 그러게요. 이게 네. 사실은 이 결정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변호사님과 얘기하면서도 좀 뭐 일파만파로 좀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인데 뭐 저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할 때요. 네. 이것도 뭐 시민단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의혹 제기를 한 거긴 합니다만 기존의 상장 요건을 상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좋게 완화시켜줬다라는 그런 주장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익이 안 나던 회사가 자본 창시 상태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걸 결정하던 게 결국 금융위인데 금융위도 그렇고 금감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한 것 자체도 사실 상당히 뒤에 감리를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감독당국이 좀 더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니냐. 좀 소위 말하는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 증권선물위원회도 사실은 금융위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산하기관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금융위가 잘못해놓고 금융위가 지금 다시 또 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엄밀히 말하면 12년, 13년, 14년 계속해서 자본 잠시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적자를 봤다고. 그렇죠. 근데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흑자로 둔갑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흑자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상장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제대로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다시 말해 제대로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봐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를 좀 하고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사람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금융이나 이 관계기관 여기에도 뭔가 유착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회계 법인 얘기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이번에는 이 콜옵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해 준 걸로 이제 증선이 조사 결과 확인이 될 정도인데 물론 이제 징계를 받긴 했죠. 예, 그게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2016년도에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회계법인들이 맞습니다. 그때도 분식하는데 협조를 했던 거고요. 결국 그랬는데 결국 상장 폐지는 안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회계 분식회계 한 곳이 16곳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한 곳도 상장 폐지를 안 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상장 폐지 이거를 만들 이유가 있나 싶네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감리기관, 회계 감리하는 이런 어떤 기관을 처벌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자본시장법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조작을 하지 말라는 회계 조작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겁을 안 내고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회계를 갖다가 엉터리로 한 이런 어떤 감리라든지 뭐 또는 내지는 회계 법인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또 확실하게 좀 처벌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대우조선해양 얘기할 때 이런 일은 이제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게 감독당국의 발표 내용이었는데 뭐 삼바 같은 이런 더 큰 회사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어쨌든 정말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은 대우조선해양도 그 미리미리 좀 막았더라면 그 정도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것을 이 당국이 굉장한 책임이 있었거든요. 그 대외 신인도 떨어지고요. 그때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분들 손에 고스란히 다 있고 누가 메워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경제에 폐해를 끼치고 투자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은 오전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오후에 농도가 더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방도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은 모습입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남부지방은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6도,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아침부터 늦은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m,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고 한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한 2년 넘게 걸렸죠. 한 시민단체에서의 의혹 제기부터 시작된 이 삼바 이 고의 분식회계 문제가 이제 결론이 좀 났습니다. 물론 뭐 아직 행정법원
뭐 소송도 한다니까 완전 결론이 났다고 보기 이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정상적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